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즉각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네, 미 해군 호위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고 또 국영 매체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미 호위함 한 척이 선박 통행 규정을 위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이란군이 쏜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해서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군 공보부를 인용해서 이란군의 신속한 경고로 미 해군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도가 저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곧바로 공식 팩트체크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국영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 해군 함정은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미군의 반응으로 미뤄보면 큰 피해를 본 것 같지는 않고 이 호르무즈에서 미국과 이란 간 작은 교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이 시작됐다는 어떤 소식도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미군이 돕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대 이상의 항공기와 15,000명의 병력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방해하면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어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 군함을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길외, 여기에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 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취재진이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까지는 차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오만 영토지만 본토에서 떨어져 있고 아랍에미리트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오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다시 오만으로 들어가는 경로라서 국경을 2번 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지역이 오만의 무산담인데 그곳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삽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가 2,000척에 이르고 선원수는 최대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신호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의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 중에, 그러니까 제3국의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신호특파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이란 언론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 발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000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투스카호 납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14개 종전안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뜨거운 SK하이닉스는 140만 원을 돌파하며 시총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7,000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338.12포인트 5.12% 급등한 6,936.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900선을 넘어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등해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한 23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통한 국내 주식 직접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1%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OECD 최근 추정 결과도 있었다시피 경제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거든요.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맞서며 향후 시장 방향성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동조합이 이탈하면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공감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회사에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의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 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확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국적 선박 중 어떤 선박이 피격이 되었는지 네. 또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저희 정부도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부산 북구 앞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 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사 올라가는데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부 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가 고발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런 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위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출마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경선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할 윤리위가 열리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7일 전에라도 결정을 낸다면 즉시 회의를 열고 면접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할지 경선을 열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사흘째 영남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오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예,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했고 또 하 후보도 이를 말리지 않는 모습이 보셨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수석이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후보 됐으니까 좀 힘을 실어주러 가셨는데 오히려 좀 본인이 좀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미안하고 진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남자아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해도 어색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여자 학생한테 이렇게 오빠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불편하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송구스럽다고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사과를 하고 있는 심정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말실수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각별히 저희 구성원들 간에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정우 후보 그리고 정청래 대표 모두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자세를 낮췄는데 야권에서는 이걸 이제 아동 학대다. 그렇게 이제 지금 공세를 이어가네요. 어쨌든 보여진 장면은 기괴하고 또 네. 폭력적이라고 봐요. 이 말투는 해보세요, 오빠 해봐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그 아이가 느꼈을 감정은 그게 존중받는 입장에서 하라는 얘기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강의 경우에 뭐 이걸 진영화시킨거나 정치 논리로 만들어서 그냥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청래 대표도 또 하 후보도 즉각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은 만들지 말았어야죠. 사실 저 부침성 좋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한 세대 정도 이상 차이 나면 형님이라고 못합니다. 대강 한 맥시멈 잡아봤자 20살 정도 돼야 형님 하죠. 그런데 그 꼬마 아이에게 여자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했죠. 예, 참고로 이제 하정우 수석 나이가 예전 우리 나이로 지금 이제 50이 된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전체 6.3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중에 최대 격전지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중앙에 나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사실상 우회 비판한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말실수를 한 이 당사자가 이 당의 얼굴인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부대변인이 말실수하면 당 대표한테 혼나고 당 대표가 꾸짖고 그러는데 이제 당 대표께서 어쨌든 말실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 대표보다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어쨌든 그에 준하는 어른이 좀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선수도 벌써 뭐 5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6선 고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송영길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어쨌든 꼭 정청래 대표께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쓴소리하고 좀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야당 특이하게 이 전에 지방선거와 다르게 이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께서 뭐 하실 말씀 하신 거지만 또 전당대회 의식한 거 아니야? 또 이 정청래 대표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전당대회 또 뭐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또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른으로서 할 소리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 원로들 중에서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의식한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사안이
불각됐을 때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해석은 사실 정치 평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견제구 날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3자 구도에서 치러지는데 전체적인 여론 향방이 2강 1중 정도로 압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표 500표만 움직여도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논란으로 인해서 500표 움직이면 하정우 수석은 낙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좀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점잖게 뭐 얘기하면서도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정도의 잽은 날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당 유세 과정에서의 논란은 서울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한 상인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남대문 시장에 저희 민주당의 이제 중구청장 후보와 거기 이제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원호 후보가 이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상인에게 이제 뭐 얘기를 하던 도중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가 관광객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라. 뭐 이제 이렇게 품목을 바꾸면 또 대박이 날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본인은 조금 선의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 그대로만 딱 읽어보면 상당히 듣는 어떤 상인으로선 서운한 마음 금치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로 따지면은 정원호 청장이 너무 심한 좀 T형, 띵킹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듣는 사람들은 F형, 필링, 감정에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호 후보가 좀 이 상인과의 공감 능력이 조금 채널이 안 맞아서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금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맞고 추가적으로 아니 뭐 컨설팅 받으면 더 괜찮으실 건데 제가 시장 되면 적극적으로 컨설팅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인의 마인드보다는 행정가 마인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기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하신 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혹시 업종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한 얘기는 일종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장사 안 되는 거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사하시는 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야, 너 공부법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금 정원호 캠프가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와 정서적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번에 보이는 것 같아갖고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언급한 하정우 후보나 정원호 후보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를 처음 치러봐요. 대민 접촉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유권자랑. 그러니까 이렇게 급조된 정치 신인이 할 수밖에 없는 실수였다고 보고 정원호 구청장도 큰 선거 치러본 경험이 없었던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렇게 여당에서 이제 실수의 그런 과정들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피격됐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확인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선박 피격 여부를 영사국에서 현재 확인 중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작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가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정진석 전 부의장 출마를 놓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관위에서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을 줄 건지 여부, 후보가 되는지의 여부, 이걸 이제 7일 날 판단을 한다고 그랬네요. 네. 오늘도 못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공관위 결정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네. 공관위는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이 복당 신청과 관련한 심사 또 이 전반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 윤리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윤리위원회 구성을 좀 해서 먼저 회의 결과를 공관위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자체가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의 회의가 필요한 것은 정 전 실장의 복당 문제. 그렇습니다. 복당이 돼야 이제 후보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윤리위 회의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공관위도 이 차일 이렇게 이틀이나 미뤄지게 된 셈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보류로 결정을 했잖아요. 보류된 상태에 있어서 다음에 그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충남에서 열심히 선거를 뛰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 전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표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반성과 성찰 좀 자중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줄 경우에 본인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살신성인의 자세 또 선당후사의 자세로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당내에선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김태흠 지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가장 민심을 바로미터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당과 후보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웬만하면 참겠지만 웬만하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후보인 사람이 탈당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게 보세요. 아니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아니 당신들 윤 어게인 세력하고 좀 절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결별도 좀 하고 좀 새로운 좀 정당으로 좀 태어나세요라고 하면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거냐 도대체 막 그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어게인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뭐 선당후사 살신성인 아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게 선당후사고 살신성인입니까? 아니 본인은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 모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 몰랐다는 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 공천하면 저희 좋아요. 선거에 이길 가능성 높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의가 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이거 이제 7일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자, 격전지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 재보궐 이제 다자 대결 구도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8% 나왔고요. 유이동 22.5, 조국 후보가 이제 22.2, 모두 이제 20%대고 황교안 후보가 8.9, 김재현 후보가 이제 8.8.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로만 보자면 3강 2약, 3강 2약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네요. 네.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니까 7%포인트 내외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와 유이동 후보 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역시 좋지 않구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나 조국 혁신당 후보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이 합치면 50%가 넘고 유이동 후보가 국민의힘의 유일한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더군다나 여기는 유이동 전 의원이 3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평가가 좀 굉장히 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이동 전 의원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 보수 진영의 표를 좀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표가 자연스럽게 유이동 전 의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가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른 후보잖아요. 같은 진보 진영에 있다고는 하지만 섞이기가 어려운 후보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본인이 끝까지 뛰면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표도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적정 수준에서 배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유이동 전 의원이 좀 당선 가능성에서는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단일화로 이제 귀결될 것 같은데 범여권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김용남, 조국, 뭐 김재현 후보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대표고 네. 여기서 단일화해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물론 조국 대표도 한 정당의 대표고 김재현 후보도 정당의 대표입니다. 무려 김재현 후보는 빨리 와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가 출마한 선거에서 드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민주 진보 진영도 단일화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단일화 후보를 뭐 선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민주당 후보가 저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표 얘기하셨는데 황교안 후보가 사표가 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김재현 후보도 사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앞으로 한 달이 남아서 최소한 2번 정도의 승부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승부처는 묘하게 조국 대표가 얼마나 저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느냐 아니면 서로가 이런 네거티브, 저희 김용남 후보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느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승부처가 갈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민주당이 뭐 5자 구도이든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 저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까요?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1%포인트 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정우 후보 34.3, 한동훈 후보가 33.5고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이제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박민식 후보를 넣었을 때 21.5%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단일화 여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1강 2중의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2강 1중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 내려간 지가 한 20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북구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1대1 그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 흐름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도 뭐 단일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전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단일화 가능성 하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박민식 후보가 됐었을 때 한 5월 20일 전후에서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
그때나 가능할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드랍하면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되는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여기서 처음 선거 치르는데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서 중도에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 전체가 어렵다. 그러면 3자 구도석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예상하는 것이 정말 한 1,500표 차이 내외에 박빙 승부가 한동훈 전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에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온 이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만 보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선 조사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물론 예. 어떤 후보가 선거 초반인데 저 드랍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자주 말하는 선당 후사 살신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선거 초반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네. 이게 선거 후반에 가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게 되면 저는 둘 중 한 명이 단일화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다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뭐 강서 돌고 영등포 돌고 분당 돌았는데 이제 여기 부산 북갑 이거 전재수 의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전재수 의원이 떠나고 나면 여기 국민의힘에게 사실 험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 저도 2년 후에 또 도전할 수 있는데 여기 자리를 포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각선이 뭐니 뭐 어떤 단일화의 압박이니 그런 것보다는 결국 그 어떤 욕망이 저는 더 확실한 보증 수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과 이 박민식 두 후보 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호재가 있느냐 악재가 기다리고 있느냐인데 사실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적응을 하고 또 전재수 후보가 또 지원 사격을 해주고 여당으로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정식 후보가 되고 표를 나눠갖고 서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또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악재가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두 군데 봤는데 경기 평택 을이나 부산 북갑이나 모두 단일화가 이제 주요 변수입니다만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후보 면면을 봐서는 모두 이제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후보들이라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작 기소 특검 이게 지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도 이러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조작 기소 특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언의 말씀을 드려줬는데 지금 지난달 30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는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든가 대장동, 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등 해서 12가지 사건인데 이게 다 이제 이 대통령 관련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방선거 전에 이거를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쟁점으로 나오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속도 조절을 할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포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좋은 법안이라면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얼마든지 명분과 여론을 얻어서 통과시켜서 특검 발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 설명 들어보면 시기와 절차를 잘 수렴해갖고 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용과 관련한 얘기는 없습니다. 선거 전에 하면 이게 나쁜 법안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선거 후에나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9월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 두냐.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선거 후에나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비판이 두려워서 선거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는 나쁜 법이 선거 후에는 좋은 법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늘 홍익표 수석이 예정에 없던 그 브리핑을 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시기나 절차적으로는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하고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했으면 그거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인데 그걸 조금 청와대는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없는 증거 만들고 그 다른 상관없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거래하면서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받아냈는가, 이것에 대한 진실의 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김성태 씨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대북 선거과 상관이 없고 검사가 자기 지인들 다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호남도 아니 국정원에서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국에 있었지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고, 대장동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도 뭐 재창희 형을 실장님이라고 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걸 공소 취소한다고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 증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민주당이 증거라고 제시했지만 이것은 증거가 맞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가름한 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잘못했으면 그 검찰을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든지 임기 후에 아니면 뭐 공소 취소를 뭐 검사가 하든지 뭐 이런 그때 가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셨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은 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번 그 국조특위에서 나온 말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90개의 유죄 증거가 있는데 10개의 그 무죄 증거 같은 것들로 다 얘기를 하고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90개의 유죄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검찰이 잘못된 거 있으면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에서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 검찰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다면 재심을 청구하든 또는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법원에서 이거 증거나 증인이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관련된 그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 그 공소 취소는 사실 행정권의 영역이 있거든요. 행정부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결국에는 선거 전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의 조웅천 후보가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고 수도권에 이제
야권 후보들이 오늘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이번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의 고리가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앞선 속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국영 석유사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현지 시간 4일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 해협을 강압과 협박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3일 한 유조선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감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천여 척이 2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There was shortage of the food and some ships started rationing of the water nearly 2 hours in the morning, 2 hours in the evening. 더 큰 문제는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ertama waktu saya baru tiba di sini tanggal 3 di pelabuhan begitu sandar ada serangan drone cuman tidak tahu drone dari mana cuman saya dapat infonya dari Iran.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납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If the risk is so high that it means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so extremely high that
that it doesn't make economic sense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2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팡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오만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남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2발을 맞고 기술을 돌려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 척도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미국 국적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분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이번에 발표된 5,000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은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国際情勢が非常に厳しくて複雑になっている中、私は同志国連携の重要性を長年訴えてまいりました。Once again, we are governing in what are volatile and difficult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just underlines how important relationships between our nations are, between trusted friends and partners. 호주는 일본이 액화 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카시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거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행위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2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 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차 대상자의 76.4%인 246만 6,59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1조 4,0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3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잇따라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법원은 신문 종료 3시간 반 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의자 1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CCTV 증거 삭제까지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응급조치 지연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과 유가족의 법 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울산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혼인 관계였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5월의 첫 휴일, 울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했고 경찰로 들어왔거든요, 신고가. 근데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에선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못 봤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이혼 전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한때 전자발찌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짐을 찾으러 집에 들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 50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된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5군데 재보선 교통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빠 호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중앙이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의 행보가 영남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자신이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공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후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를 통해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국민의힘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공당의 공천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제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약속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은 발표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특공제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40%씩 적용받는 거주, 보유기간 공제 혜택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는 문제가 없도록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특공제 손질을 하더라도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공식화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건 우리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을 두곤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일정에 맞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이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진 범야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핵심 이슈로 특검법 논란을 한껏 띄우는 동시에 향후 연대의 물꼬를 트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시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애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 또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미사일 공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적 승선원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앞서 연결했을 때 없던 내용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한국인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좌연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6명은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선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의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좌연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6명은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선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의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구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통해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축구가 정규 라운드 3분의 1을 마치고 어린이날부터 두 번째 로빈을 시작합니다. 12개 팀이 모두 한 번씩 겨룬 1로빈의 승자는 단연 FC 서울이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라운드를 마치고 순위표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팀은 FC 서울입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은 1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김천에 패했지만 8승 1무 2패로 2위 전북보다 승점 7점을 앞섰습니다. 모든 경기에 출전해 3골에 도움 2개를 기록한 송민규의 가세로 더 단단해진 서울은 홈에서 전북을 이기고 강원의 강릉 불패 징크스도 깨트리며 순항했습니다. 12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23골을 넣었고 실점은 9골로 가장 적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클리말라가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하지만 무려 11명의 선수가 고루 득점한 것도 강점입니다. 강한 압박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누구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승점들을 쌌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좀 대전전에서 좀 체력적으로 좀 부족했을 때 또 상대가 또 강하게 거치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 서울을 제외하고 2위 전북부터 11위 제주까지의 승점 차이는 불과 6점으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한두 경기로 언제든 순위표가 뒤집힐 수 있는 박빙의 차이라 매 라운드 순위표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구장마다 풍성한 어린이날 이벤트가 준비된 가운데 서울은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전북은 광주와
대전은 인천과 각각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 김기동 감독이 2달 연속으로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김 감독을 4월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 3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김 감독은 지난 2014년 전북의 최강희 감독과 2018년 대전의 고종수 감독, 2025년 전북의 거스포옙 감독에 이어 2달 연속 감독상을 받은 역대 4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선발 문동주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에서 하위권으로 밀린 한화는 시즌 초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에까지 안타 2개만 맞고 호투하던 에르난데스가 6회 팔꿈치 통증으로 교체됩니다. 3대 0으로 앞서던 한화는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대 4로 패배. 다음 날 선발로 나온 문동주는 공 15개만 던지고 1회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어깨에 통증을 느껴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 이틀 동안 정밀 검진 결과 어깨 와손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 시즌 복귀는 물 건너간 상황. 안 그래도 선발이 불안했던 한화는 일주일에 선발 투수 2명을 잃었습니다. 데뷔 전에 부상으로 쓰러진 화이트에 대체 자원인 쿠싱은 마무리를 맡고 있고 황준서는 최근 2경기 선발 등판 경기에서 3회와 2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류현진과 왕앤청,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선발 투수는 둘만 남았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은 5.24로 최하위. 순위는 꼴찌 키움의 반경기 앞선 9위까지 밀렸습니다. 에르난데스가 다행히 한 번만 건너뛰고 돌아오는 한화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를 뽑은 강건우와 정우주 등에게 선발을 맡길 예정입니다.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며 악재에 또 악재가 겹친 한화. 지난달 21일 LG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4회 연속 루징 시리즈를 끊어내야 반등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이도현이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1차 대회 볼더링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도현은 중국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69.6점을 받아 일본의 안라쿠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준결승 4위로 결승에 오른 이도현은 4개 과제 가운데 2개를 완등하면서 3개를 완등으로 풀어낸 안라쿠에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남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리며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복싱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선수에게 아이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날이 참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 여기에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날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이 꽤 쌀쌀합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대구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